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1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31일째 되는 오늘 꼭 한 달 만에 법무부 수장에서 피의자 신분이 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받는 조사입니다. 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 차명 투자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환 조사를 예감했던 걸까요?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된 날 SNS에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오늘 검찰 조사에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불쏘시개를 자처했던 조 전 장관.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당시부터 전국은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정치권에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자세한 내용은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포토라인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도 모았었는데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 방침에 따라서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지금 검찰 소환 조사 소식들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8월 9일 날 후보로 추천되고 8월 27일 날 이제 첫 압수수색이 시작됐고요. 9월 6일 날 청문회 그리고 같은 날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그 이후로 이제 석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부인이 구속되고 동생이 구속되고 아마 조국 전 장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마침내 이제 출두를 하게 됐습니다만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서 표정이라든지 그 느낌을 알 수는 없지만 심정은 충분히 그 고통스러운 심정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내용들을 결과적으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가장 먼저 그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혜택을 받게 됐는데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민정수석 2년 넘게 하셨고 비록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고위 공직자의 처신치고는 당당하지도 못했고 매우 비겁했다라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공개 소환이나 야간 조사 금지 조치라는 거는 조국 사건 그 수사 이후에 적용될 거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1호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1호 수혜자가 될 이 특혜 조치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거가 돼버린 셈이죠. 이것 역시 특권과 반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혜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공개 소환이나 야간 조사 금지는 일반 피의자한테는 인권 보호 조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위 공직자에게는 특혜 조치의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매우 오늘 소환되는 걸 보면서 좀 유감스러웠다. 그건 이렇게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원래 안에서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적으로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안이었는데 사실은 대검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하게 포토라인을 없애는 안을 내서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개혁의 적극 의지를 밝히면서 냈던 안에 의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법무부에서 냈던 안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신이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예감한, 암시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오전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저도 대해서? 방송 시작하면서 그 뉴스 전에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법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지식과 상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걸 10분 활용을 해서 저는 수사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좀 의아스러운데 이게 아마도 모르겠다, 나는 몰랐던 일이다, 그다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곤혹스러움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의아스러운 게 저분이 원래 교수 시절에 엄청난 SNS를 통해서 온갖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거에 비추어 보면 지금 바로 자신과 관련한 저런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침묵한다. 뭐 어떤 의도인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네. 보도가 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한 네. 문장만 나와서 저희가 추측할 사실은 수밖에 뭐 지금 없습니다. 바로 들어온 속보라서 저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술 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죠. 네. 예. 아마 제가 좀 짐작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검찰 수사 자체가 이제는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장관도 아니고. 물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와 수사 인력들에 의해서 진행된 이 수사 자체가 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은 없을까. 네. 물론 이건 뭐 전적으로 제 추측입니다만 사실은 저도 진술 거부권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섣부른 해석보다는 어쨌든 저것은 좀 방어하는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인 것은 맞다. 예. 그 점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의 계획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그냥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본인보다 먼저 그 부인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이 그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그 혐의까지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좀 덜어줄 그런 노력이나 시도라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 같은 가족으로서 싶은데 저걸 저렇게 진술 거부한다? 글쎄요. 의도가 무엇인지는 조금 뭐 한두 차례 더 소환 돼 보는 상황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되긴 했지만 조 전 장관 지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네. 정말 고비고비마다 숱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결과 나오면은 좀 이런 논란들은 일단락되고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곧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월 17일부터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후보들이 다니는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나오는 철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아마 선거 국면이 되면서 중요성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로 큰 틀에선 일단락은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야당은 야당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로 여당은 여당대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 근거로 아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사실
그동안 보도됐던 언론 보도들이 뭐 100만 건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도 사실은 이제 좀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는 일단락되고 이제 총선 국면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 오늘에서 법무부를 불러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불러오게 된 가장 큰 그 주제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저희가 겪게 됐는데 네. 반면에 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좀 느슨해진 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정치 이슈들이 많이 또 두드러졌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쥐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나서 검찰이 사실은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윤석열 총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었죠.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나서 그게 좀 흐지부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하고 검찰에 좀 엇박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들이 오보했을 경우 출입 제한을 한다든지 네. 하는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검찰 개혁을 한번 직접 챙기신 적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당정이 검찰 개혁의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초동이나 네. 여의도의 촛불 민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은 법안으로 이뤄지는 건데 문제는 한국당과 뭔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 전 패스트트랙 전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에 제가 답드리기에 예. 앞서서 하필 오늘 이런 검찰 개혁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당정 회의를 연 이 시점이 제가 묘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조국 전 장관 소환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 그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희생물로서의 조국 이런 걸 은연중에 좀 부각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발표된 그 당정협의 결과 발표된 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있는데 우선 하나는 그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그 특수부를 네. 전국에 4곳만 남겼잖아요. 네. 중앙지검에 2곳, 그다음에 광주하고 대구. 네. 왜 부산은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부산 경남 지역 굉장히 그 권역이 큽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그 대형 업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빠진 게 제가 그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37개인가를 폐지하는 뭐 이런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냈다 그러는데 그 직접 수사 담당하는 쪽이 주로 어떤 곳들인가 하면 금융거래, 네. 공정거래, 외사, 뭐 강력 뭐 이런 부처들이에요. 특히 서울 지역의 남부지검 같은 데는 거기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증권, 주가 조작 관련한 증권 거래나 이런 거 범죄에 특화된 그런 검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네. 이런 데를 다 없애겠다 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국 사건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나 정의의 가치를 막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 검찰 조직이야말로 정의나 공정의 가치를 제도화된
공정이나 정의의 가치를 최일선에서 사정을 통해서 실현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검찰의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한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조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 검찰이 사전 보고하도록 한 조치도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론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이거- 오늘 이인영 대표가 간단히 제가 아니요, 한 가지만 말씀 말씀드릴게요. 맺을게요. 이인영 대표가 검찰 개혁 묘사를 하면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시위를 떠났다고 해서 관역에 정확히 그 꽂힌다는 꽂히려면. 보장이 없거든요. 예. 관역을 엉뚱한데 관역을 맞춘다든가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데 지금 이런 형국이 아닌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거는 그죠. 답변을 듣고 이야기를 마저 하시죠. 네네네. 아니 뭐 답변이라기보다도 날짜가 맞은 게 우연인지 어떤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정사실로 날짜를 일부러 맞춰서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확증이 없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국 장관 있을 때부터 윤석열 총장도 직접 얘기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없앤다는 게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에 대한 수사도 공정위가 하고 경찰이 해서 그걸 검찰이 받아서 기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수사를 기존에 다 인지수사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것을 축소한다는 것이 그 윤석열 총장이 직접 발표한 검찰 개혁안의 기조 중에 하나였다는 걸 좀 저는 환기시켜드리고 윤 총장이 싶습니다. 발표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그 수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그 속도를 저는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검찰이 그동안 그런 수사를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과연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그 여하히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걱정을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근데 있기 그- 때문에 말씀을 그 드린 부분은 겁니다. 예.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직접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찰의 어떤 권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이전부터 사실 논의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과연 관역에 제대로 맞힐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어저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앞서서 황교안 대표도 나만 조사를 받겠다, 내가 대표로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검찰 출석하면서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좀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뜻도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검찰에서 부당성을 소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한국당 내부도 굉장히 이 문제로 인해서 좀 골치 아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김용태 의원 같은 분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그 검찰 수사에 응해서 출석하겠다고.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 나경원 대표 이제 사보임 얘기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보임으로 모든 게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러 가는 백혜련 의원실 보좌관을 물리력으로 막아서 법안 제출 못하게 했어요. 네. 팩시밀리로 보내니까 이은재 의원이 그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팩시밀리를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했던 건데 네. 이건 사보임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사보임이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사보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600회 정도의 사보임이 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가 직접 신청한 사보임 건만 183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사보임을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저렇게 저 논리만 가지고는 내가 면접을 받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화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개별 소환에 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죠. 화면에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그 레토릭이지 법적 책임까지 그 두 분이 다 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명백하게 지금 실정법 위반인데 애초에 한국당 쪽에서 그 선진화법의 효능과 이 그 기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던 듯 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만든 법이고 실정법인데 어쨌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일단 법 위반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 고발된 이 의원들의 법적 처리 문제가 굉장히 그 한국당에게는 고난도 그 숙제임에는 네.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의 그 한국당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고난도 숙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초중학생한테 미적분 숙제 낸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 저 자신도 저분들이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갈지 굉장히 그 잠옷 관심이 가고 이제 궁금한데요. 저는 저걸 뭐 패스트트랙 처리되면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이것도 결코 뭐라 그럴까 실현성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설사 한다 한들 국민들이 아 당신들 할 만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줄까 하는 네. 그 의문도 있고요. 저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그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의원직 총사퇴하면 우리 권한 다 내려놓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국회의원직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책임도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건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봐도 네. 20대 국회 임기 안에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직 총사퇴를 그러니까 총사퇴라는 것도 얘기하기까지는.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 네. 총사퇴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우 뭐 좀 결의가 있다. 예. 결기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서너 달밖에 안 남은 의원직 사퇴라는 게 무슨 큰 임팩트가 있을까 저게 싶은 악용될 생각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의원직 사퇴하면 의원실문 닫고 월급 계좌 닫고 후원금 계좌 닫고 보좌관들 다 해고해야죠. 예. 근데 보좌관들 해고할까요? 해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의원직 총사퇴라고 해놓고 보좌관들은 결국 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 가서 선거 준비하는 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이 고소고발건 관련해서 한국당 상황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보시죠. 지금 한국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초선 의원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까지 나서서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험지를 출마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네. 영화에 나오는 대사까지도 이제 인용이 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런 상황은요 총선 앞두고 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외 없이 근데 예외 없이 이번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단 야당은 저 내부 교통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면 설사 공천이 안 되는 경우에도 주어질 수 있는 역할이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 교통 정리가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 네. 야당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당내에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이 존재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시끄러워지고 혼돈의 나날이 계속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지금 사실 한국당이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서 저거 역시 굉장히 고난도 미션이 지금 지도부에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이 보수를 재건시켜서 어떻게든 통합을 시켜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진정성, 그 진정성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결기, 희생 뭐 이런 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 당내 리더십을 강력하게 이 구사하기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당내 저 복잡한 문제를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큰 가치를 갖고 성큼성큼 가면서 뭔가 이 거기서 지도력이나 정치력을 장착하면서 당내 교통 정리도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지 지금 다른 거 다 두고 그 내부에 있는 의원들 만나서 하나하나 뭐 설득하고 권역별로 식사하면서 뭐 소통하고 과연 이런 뭐랄까 미시적인 전략과 방법만으로 지금 한국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팎의 난제들을 처리해 갈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선거 체제에 산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는 선당 후사가 없죠. 네.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네가 가라 하와이만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양정철, 백원우 두 사람이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 이철이, 표창원까지 이제 아마 중진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다 네가 하라는 얘기만 하고 두 번째는 전략인데 네. 총선 기획단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박맹우 사무총장이죠. 이번 총선은 사회주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략이 색깔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과연 중도 세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리더십인데 리더십 믿음이거든요. 내가 헌신해서 물러나도 내가 당과 우리 나도 잘 된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하고 나간 자리에 당대표의 측근들이 온다라는 생각이 되면 그건 믿음이 없고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산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뭐 말씀하실 거 사회주의라고 있으신가요? 하는 지적이나 비판을 색깔론으로 모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네. 과거의 색깔론 그러면 친북, 종북적인 그런 그 입장을 보일 때 색깔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사회주의 적이다라는 비판을 색깔론으로 모는 거는 저는 전혀 근데 동의할 수가 민주당 없다고 강령 생각합니다. 어디에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사하는 정책들이 이제 사회주의적 인 요소를 담고 있다. 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결국은 큰 틀의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그 많이 기준은 생산 수단을 사용하고 있죠. 국유화하거나 사회화하는 거를 그게 기준으로 삼는 거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 지금 사회주의적입니까? 근데 국가의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정부가 모든 일자리도 지금 정부가 막 만들어내고 있고 하는 식으로. 그건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박근혜 정부 때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정부가 정부 차원의 막 일자리 만들고 하는 거는 세금 부어서 그 단기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는 네, 거는 이 정부 따라갈 정부가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회주의에 대한 좀 새로운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두 분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리네요. 앞으로도 이 선거 전략을 총선까지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보완될 것인지 그 부분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통합 이야기가 한창 시작되나 싶었는데 이 한국당의 협상 대상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죠. 변혁을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 의원이 돌연 변혁 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선 관련해서 한국당과 통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 의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의 답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던진 그 화두에 대해서 보수가 제대로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누구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네, 유승민 의원은 변혁의 1박은 끝났다. 본인은 소속 의원으로 할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 의원의 이번 결단이 결국은 뭐 보수 통합이 실제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 난항을 뭐 이어가는 가운데 어떤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 주도권을 누가 먼저 좀 잡으려는 뭐 그런 기싸움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보십니까? 이건 우리 진 장관님이 더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먼저 해석해 주신 게 정말 네, 네.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우선 변혁 대표를 유승민 대표가 내려놓은 이유는 네. 다름 아니라 이 변혁이라는 거는 신당 창당을 목표로 가는 중에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네. 변화 혁신 네이밍에 걸맞게 그 이끌어가는 주축을 70년대생으로 젊은 예. 층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태어날 신당의 그 지향성, 색채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하나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승민 대표는 원래 목표했었던 신당 창당 작업에 좀 몰두를 하기 위해서 이 변혁 대표는 내려놓으셨다고 제가 어제 들었고요. 이제 그 신당 창당 작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려면 인재들도 영입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당 밖의 인사들도 계속 만나서 이제 규합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변혁 대표는 내려놓은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대표는 지난 한 1년, 2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수 통합하고 관련해서는 본인이 얘기한 그 세 가지 조건, 원칙, 이거에 대한 우선 교감이나 동의가 자유한국당 쪽, 황교안 대표 쪽하고 이루어져야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다른 진도를, 그러니까 그게 그 신뢰가 형성이 돼야 통합 창구도 그때 가서 만들고 하는 식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지, 그거에 동의가 안 된 상태로 진도를 나가 본들, 그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만 더 크게 할 뿐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요.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그 세 가지 원칙에 동의한다면 다른 부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흔히 과거에 이 당들이 통합할 때 뭐 지분 따지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일치 안 하겠다라는 굉장히 순수한 진정성을 가진 이런 입장을 2년 내내 계속 그 유지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네. 유승민 대표 대신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부에 계시니까 네. 아마 그렇게 좀 발전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한 발 떨어져서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투트랙 전술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 한쪽으로는 자유한국당하고 대화하면서 한쪽으로는 창당 작업을 한다.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네. 자유한국당하고 대화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은 그건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주된 방점을 창당 작업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접촉하고 하는 데서는 발을 빼고,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면은 뭐가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창당 작업 쪽에 전념하겠다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죠. 당대당 통합 아니면 양쪽에 이제 당을 신설하는 합당, 이런 방식 외에는 그분들을 자유한국당의 틀로 받아들이는 가능성은 사실상 접은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트랙이지만 그게 완전히 5대5는 아니고 방점은 신당 창당에 찍혀 있고요. 신당 창당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정말 한국당에서 그 3원칙에 같이 동의하고 신뢰가 형성된다면 해볼 수도 있다. 그 정도 투트랙.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이렇게 한쪽에 하고 있는데 자꾸 내부에서 네.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러고 정우택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러고
계속 재뿌리는 얘기를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정말 아닌데 네. 저는 유승민 대표가 참 많이 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